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새벽이 됐습니다. 진은책입니다. 이 사자성어 하나만 말씀드리죠. 취대사소.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바둑격언으로는 사소취대라고도 합니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한다. 취대사소. 큰 것을 취하고 작은 것을 버린다. 이 통감전료란 책의 한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로에 섰을 때 그를 아마 안내했던 경구였을 것입니다. 큰 것을 얻고 작은 것을 버린다. 결국 그는 강제징용 보상금 문제 욕먹을 각오로 진일보한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그로서 일본 방문에다가 이 미국 국빈 방문까지 일사천리로 정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에 관한 아마 솔루션을 얻을 것입니다. IRA 법에 대한 미국 양보도 받아내야 되겠죠. 어떻든 역사는 이런 윤 대통령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일본에 가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과연 기시다가 말로써 다시 한번 사죄 표시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일본 이 제야를 비롯해서 그리고 원로 정치인들이 기시다에게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사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고 있는 모양입니다. 참 대단한 일본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로소 지도자 반열에 오른 모습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된 것이다. 자, 두 번째 경제 뉴스. 실리콘밸리 은행이 초고속 파산했다. 토요일, 일요일 온통 이 세계적인 뉴스입니다. 거의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휴일 문자 그대로 세계를 놀라게 한 뉴스입니다. 미국의 16번째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 대부분의 매체는 월요일 증시 폭락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금은 월요일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금은 월요일은 없었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이 파산이 오히려 빅스텝으로 간다는 미국의 도발을 막은 것입니다. SVB는 미국 헬스케어 그리고 테크 44%가 고객인 은행이자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의 은행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스타트업들이 이 은행을 이용을 했더군요. 지난 10일 총자산 276조 5천억이나 되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재정 위기가 드러난 지 이틀 만에 초고속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테크업계와 가상화폐 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지금 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스타트업 업계의 유동성 위기로 박살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실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SVB의 파산은 은행의 부실이 알려지자 미친 듯이 돈을 빼내서 불과 36시간 만에, 그러니까 만 이틀이 되기 전에 은행을 파산시킨 폰뱅크런 때문입니다. 전화로 돈을 빼버린다. 은행은 현금이 모자라자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대부분 미국 국채입니다. 국채를 헐값에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전 실리콘밸리 뱅커가 예금 위주로 대부분 미 국채로 구성된 매도 가능 증권을 어쩔 수 없이 매각했고 18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공시를 하자마자, 그냥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손실을 봤습니다. 이렇게 공시를 하자마자 증시에서 실리콘밸리 뱅크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 앱 슬랙에 이 소식이 올랐고, 그러자 순식간에 55조 원이 인출이 됐습니다. 결국 설립 40년이나 된 실리콘밸리 은행은 자금 위기가 부상한 지 단 36시간 만에 초고속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이 우리 국민연금도 물렸습니다. SVB에 연관된 직간접 운용 금액은 2021년 말 기준으로 무려 3,624억 원이나 됩니다. 우리 국민연금 다들 아시죠? 이 비전문가 그룹인 우리 국민연금이 사전에 돈을 뺏을 일은 만무합니다. 아마도 그 대부분은 손실로 증여될 것입니다. 적어도 절반 이상은 손실을 봐야 한다는군요.
어떻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거래를 하면서 예금 인출이 손쉬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거 뱅크런이 실제 은행 창구에 달려가서 예금을 빼내는 행위였다면 지금은 작은 공포만 일어도 전화기에 클릭 몇 번으로 실시간 원격 뱅크런이 가능해져서 은행도 몇 시간 만에 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돈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12일자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스마트폰 뱅크런으로 기운을 맞은 SVB. 어쨌든 검은 월요일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분석 기사도 있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차화 우려 속에 제2, 제3의 SVB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결국 부실 확산으로 성장 둔화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겨울 미국에서 자출을 감췄던 스태그네이션 주장이 다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이죠. 그런데 구조적 장기 침체, 이걸 시크릿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다시 이 구조적 장기 침체로 간다는 주장입니다. 구조적 장기 침체로는 투자와 수요가 바닥을 기면서 그렇게 투자도 되지 않고 소비 수요도 없고 그래 바닥을 기면서 고질적인 저성장에 빠지는 그래서 악순환을 하는 1930년대 장기 경기 침체론입니다. 그게 다시 21세기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 토요일 저녁 저를 요즘 물심양면 도와주고 계시는 형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경제 수치 중에 경상수지 적자를 걱정했습니다. 이 경상수지 적자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보다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무역 적자가 가장 큰 원인이 되죠. 1월 경상수지 적자는 45억 2천만 달러. 그 중에 상품 수지 적자는 74억 6천만 달러입니다. 반도체가 수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반도체는 우리 전체 파이의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차지합니다. 그 반도체가 지금 죽을 쓰고 있으니 우리가 수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대중국 수출은 지금이 최악입니다. 우리 경제는 삼고에다가 그러니까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다가 재정은 지금 바닥에 났습니다. 재정으로 바로 그 삼고의 위협을 조금이라도 흡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가계부채. 이 1900조가 넘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를 요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계부채에다가 전세 보증금 받은 것까지 보태면 2,000조를 훨씬 넘습니다. 2,000 몇백 조가 됩니다. 그러니 경기 둔화 신호가 여기저기서 지금 터져나오는 형국입니다. 소비가 바닥이다. 소비되지 않는다.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기업의 절반은 채용 계획이 없다.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바로 그 경기 둔화 신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의 여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재정으로 흡수할 여지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선진국 타령을 하면서 이 재정의 마지막 숨통까지 쥐에 짜던 문재인이 저는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을 했으면 나라를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고 퇴임을 하는 것인가요? KDI는 1월 경기 둔화 가시화에서 이제 경기 둔화 심화를 거쳐 지금은 경기 부진으로 경고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R의 공포, 리세션의 공포, 이게 우리 목전에 와 있습니다. 이러니 민주당과 이재명은 지금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민생에 대한 공격으로 방어를 하려는 것입니다. 사법 리스크를 막기가 벅차니까 계속해서 민생 타령을 하죠. 한국은행은 우리가 다른 주요국보다 소비가 더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 한국은행이 내놓은 경고입니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죠. 바로 기재부입니다. 기재부가 유일합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안이한 낙관론 대신 이번 기회에 한국 경제의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 솔직히 말을 하기 쉽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자, 지난 주말 정치판은 이재명 전 비서실장, 전형수 씨가 남긴 뉴스가 단연 화제였습니다. 이재명은 우여곡절 끝에 전형수 씨 빈소에 종문을 마쳤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깥에서 7시간 가까이 대기를 하다가 차 안에서 대기를 하다가 종문을 했는데 이재명 측은 빈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종문이 늦은 것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유족 측은 이재명의 종문을 거부를 했지만 계속 버틸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고인의 친척이 11일 JTBC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는데 오지 말라고 해도 안 올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재명은 지난 10일 오후 1시쯤부터 성남시 의료원 인근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오후 7시 40분쯤에야 조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빈소가 마련되지 않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의 태도는 확고합니다. 그는 전형수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인 10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렸던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래 현장 최고위원회의라고 그러죠. 이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이냐. 참 뻔뻔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말입니다. 고인은 네이버가 성남FC에 불법 후원금 40억 원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입건이 돼서 작년 12월 26일 검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희망살림이라는 전직 정치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시민단체를 거쳐서 40억을 그쪽에 보내놓고 39억이 성남FC로 건너간 것입니다. 검찰은 이후에는 조사를 하거나 출석 통보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형수 씨의 유세는 이재명에게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서 억울하다는 내용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뉴스 전문이 공개되겠죠. 그러자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에게 책임을 지라는 아주 공개적인 사퇴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성남 중문의리 지역구이죠. 비명계 윤영찬 의원. 윤영찬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성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속된 비극이라 더더욱 마음이 아프고 분노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다. 윤영찬은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고 삶의 이유인 가족을 떠나야 할 만큼 그분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원인이 대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지역 성남에서 전형수님을 오래 알던 이들은 인품이 훌륭했던 진짜 공무원으로 기억한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품이 뛰어나다, 진짜 공무원이다,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하는군요. 어쨌든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 주변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 참담함을 느낀다며 사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러다가는 내년 총선 때 추풍낙엽 같은 신세가 된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재명 당사자였다면 사퇴하겠습니까? 사퇴는 곧 스스로를 감옥으로 보내는 길이자 다시는 정치판에 돌아오지 못하는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비명계는 이재명이 대표직을 내려놓고 떳떳하게 법원에서 시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명계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검찰이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죠. 그 위원회가 입장문에 쓴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간악한 집착이 결국 황망한 죽음을 부르고 말았다. 자,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요, 이건 그냥 정당의 대립, 정략의 대립, 정책의 대립,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안을 보는 정의의 눈, 선과 악의 대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일한 사안을 두고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어쨌든 전영수 씨의 발인이 있던 날 11일이죠. 이 11일 이재명은 정부 규탄 집회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규탄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유언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것입니다. 이재명은 오후 4시 서울광장 부근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서 박홍근 원내대표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과 함께 맨 앞줄 맨바닥에 앉았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그 옆에 자리를 했더군요. 친명계 의원들도 이날 집회에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재명은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규탄한다 규탄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또 윤석열 권력외교 심판이라고 쓴 피켓을 가슴 앞으로 이렇게 내밀기도 했습니다. 그는 연단에 올라 강제동원 배상안이 다시 일본의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적 모양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합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선동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분이 지금 야당의 대표입니다. 한미연합훈련, 한미안보공조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어디 자위대의 군합발이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로 연기를 시키는 겁니까? 정치적 입지를 위해 반미를 이용하는 우리 정치판의 못된 버릇입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은 11일 정부 일제 강제동원 정부해법 규탄 대회에 이재명 등 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엇을 했느냐고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적 비판을 알면서도 발전적 한일 관계를 위해 힘들게 내린 결단이다. 대법원 판결은 문재인 정부 때 나왔죠. 그런데 문 대통령은 계속 그걸 두고 미적거렸습니다. 어떤 해법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장 대변인은 그 뒤에 국가는 국민이 원하는 최선책이 없다면 차선책이라도 선택해야 한다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포기했고 윤석열 정부는 결단을 선택했다. 그것이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윤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흉내를 내지 않는 진짜 대통령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장동혁은 이재명에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오늘 기어이 반정부 집회 단상에 올라가야만 했는가? 무엇이 그리 조급한 것인가? 민주당의 김혜영 전 의원도 10일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같은 인물이 당대표라는 사실에 당원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당이 이재명 방탄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그 명을 다할 것이다. 자, 이제 국민의힘 뉴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당대회는 친윤 일색으로 끝났습니다. 문자 그대로 친윤 일색입니다. 그나마 안도하게 하는 것은 김기현 신임 대표부터 정체성은 확실한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정체성 문제로 안철수는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황교안은 실패한 리더십 이미지가 너무 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시절에 공천 실패. 아주 대표적인 실패죠. 그런데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단연 화제는 이준석의 몰락이었습니다. 안철수, 황교안이 몰락이 아니라 이준석이 몰락입니다. 그만큼 이준석께는 전당대회 끝까지 오만방자했습니다. 이준석은 1년 반 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보수의 새로운 총화로 등장을 했지만 보수의 핵심인 도덕성에서부터 치명상을 입은, 그래서 나이만 어린 청년 보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반성과 진정성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번 전당대회에 그를 추종하는 정치지망생, 천하용인이라고 합니까? 이 정치지망생들을 내세웠지만 참패했습니다. 전당대회 직전까지 그는 결선 투표를 장담을 했죠. 그만큼 상황을 읽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할까요? 어떻든 전당대회 결과는 친윤일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김기현 체제 핵심 당적 인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부분 언론의 사진에 흘러나온 그대로이더군요. 언론은 친윤 핵심 전진 배치 속에 연포탕이라는 의문보를 달았습니다. 과연 이것으로서 연포탕이 될 수 있느냐는 말이죠. 그만큼 보직도 대부분 친윤 일색, 사무총장의 친윤 핵심인 이철규, 그리고 부총장에는 울산의 지역구죠. 박승민,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옛날부터 가깝다는 박승민, 그리고 배현진, 깜짝 인선으로는 글쎄 유승민계로 불렸던 강대식이 이 김기현이 제안한 지명직 최고위원을 수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강대식은 대구 동구가 지역구죠. 그러나 유승민으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았습니다. 유승민이 탈대구를 하면서 지역구를 물려준 사람이 강대식인데, 글쎄요, 강대식이 과연 유승민계라고 언론에는 쓰고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또 나경원을 도왔던 김민수, 이분은 분당이 지역구인 당협위원장이죠. 그 김민수는 대변인단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자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친정체제가 공고가 됐다는 평가마저 나왔습니다. 친윤 일색인 전당대회 결과에다가 친윤 일색인 보직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로써 연대 포용 탕평, 이른바 연포탕이라는 김기현의 인사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된 작은 보직들은 있습니다. 예컨대 여의도 연구소 관련된 자리들, 그리고 당대표실에 연관된 몇몇 자리들, 이런 자리들은 추가로 계속 발표가 되겠죠. 어쨌든 이 보직들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역시 총선을 앞둔 사무총장 자리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사무총장 이철규는 재선 의원이죠. 경찰 출신인데 재선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이준석과 각을 세우면서부터입니다. 이준석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뭐 친윤 호소인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참, 이준석도 재능은 있는데 그 재능을 왜 그렇게 엉뚱한 데 쓰는 것일까요? 이철규는 또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등과 함께, 그러니까 권장 이윤, 이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과 함께 대통령 공관이 옮겨가고 그 공관에서 가장 처음으로 했던 만찬, 공관에서의 만찬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을 하면서 새로 부상하는 유니스컬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권장 이윤, 그 부부 네 사람. 이철규는 또 당 친윤계가 주축인 공부 모임 국민공감의 간사이기도 합니다. 사무총장은 당의 조직과 자금을 관리하며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죠. 또 내년 4월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당이 굴러가면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부총장 두 자리 중에 전략기획부총장에는 박승민, 또 조직부총장에는 배신진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둘 다 핵심 친윤계로 꼽힙니다. 수석 대변인에는 유상범 의원, 그리고 강인국 두 초선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 체제가 내년 총선까지의 체제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보수 쪽 인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년 총선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당권 싸움 때
안철수 후보가 그랬습니까? 170석 얘기를 했죠. 왜 이런 낙관론에 젖어 있는 걸까요? 아직은 여론조사 대부분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월등히 높습니다. 한국갤럽이 최근 조사, 이 8일, 8일과 9일 했죠. 이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국정 긍정평가 34%, 부정평가 58%. 엄청난 갭입니다. 최근 긍정평가가 40%를 넘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한 두 군데 있었죠. 그런데 아직은 윤 대통령 지지도는 그리 높지 못합니다. 30% 초중반. 그게 아마 정확한 평가일 겁니다. 물론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8%로서 민주당 32%를 여전히 압도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다 앞섭니다. 그건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작용한 것입니다. 이러니 뭘 믿고 내년 총선 낙승을 말하는 걸까요? 더군다나 지금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최악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년 민생이 야당 지지를 높일 만큼 과연 나아질까요?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지 않을까요? 저는 더 나빠진다는데 걸겠습니다. 문제는 이재명이 사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재명이 구속된다든지 재판을 해서 실형을 선고받고 올 연말쯤 구속된다든지 해서 민주당이 내용이 가라앉으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반사 효과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김기현이 총선에서 이겨서 축배를 들기보다는 고전을 하거나 총선에서 실패해서 독배를 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합니다. 이건 솔직한 제 의견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찾아보십시오. 지금 당장 투표를 한다면, 그러니까 오늘 투표를 하거나 내일 투표를 한다면 야당을 찍겠느냐 여당을 찍겠느냐. 야당을 찍겠다는 비율이 10%포인트 가까이 높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는요, 의석수로는 큰 차이입니다. 말하자면 또다시 여당이 참패를 부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앞으로 1년 민생이 얼마나 나아질 것이냐. 그래, 앞으로 1년 민생과 함께 1년 뒤 얼마나 민심에 부합하는 공천을 하는가가 선거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권력을 사유하고 오만방자했던 이들을 속가리지 않으면 여당은 선거에서 참패할 것입니다. 윤석열, 김기현 두 사람 앞에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안개가 자욱한 상황인 것입니다. 언론은 3.8 전당대회 후에 안철수와 이준석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둘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40% 육박을 하지만 둘은 절대 합칠 수 없는 이질적 세력인데다가, 그러니까 이 국민의 당 시절부터 아주 이질적인 세력인데다가 보수의 정체성과도 동떨어진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김기현호가 마이너스 정치를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자 정치판에서는 아주 묘한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최고위원이 된 김재원이 라디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안철수라든가 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유승민, 이런 분들에게도 손을 내밀려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다. 김재원은 최고위원이 돼서 가만 돌아서 보니까 김기현, 진윤계 핵심들이 주변에 연포탕으로 해서 다 손을 내밀어서 이탈 없이 다 붙잡고 함께 가자, 이런 분위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재원은 딱 하나, 이준석과 이른바 천하용인이라고 부르는 이준석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재원이 천하용인의 당직 기용에 대한 질문에 나온 답변이 이렇습니다. 차라리 안철수 측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천하용인은 당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쓴소리를 훨씬 넘어 상당히 문제 있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다. 솔직히 최근 제가 라디오나 TV를 보면요, 김재원 의원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선을 넘은 발언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이준석에 대해서도 사람이 잘 안 바뀌니 문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준석이, 말이 빠른 이준석이 참을 리가 없죠. 이준석이 라디오에서 김재원의 말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그 말입니다. 안철수는 안고 가고 이준석은 안고 가지 않아야 한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안철수는 안고 가고 자신은 버리고 가라. 이 얘기인가?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어차피 비상식과 상식의 구분인데 비상식의 품으로 모두 안으면 된다. 말하자면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윤 대통령부터 김기현 당대표까지 새 지도부가 비상식이며 자신은 상식의 범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박 대통령을 호가호위해서 알선 수재 성상납을 받고 그것도 2차례나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니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상식은 아닙니다. 상식과는 정반대죠. 몰상식이죠. 저는 국민의힘이 도덕과 비도덕 사이에서 저는 방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책을 고민해도 모자랄 시간에 여당이 도덕을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